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국입니다. 여러분들의 이국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아무튼 2학년 국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 단원은 여러분들과 마주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가 않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높아 보이네요. 그래서 영상을 미리 찍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나이덕 시인의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문학 단원 1단원의 소단원 첫 번째입니다. 이 시에 대해서 미리 알면은 좋을 것들을 정리를 했어요. 교실에서 같이 봤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덕 시인입니다. 네, 대학 교수님이시고요. 이 시인의 가장 중요한 시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키워드를 엄마 아빠로 세워봤습니다.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이 시인의 시 세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자가 있죠? 이 한자를 잘 보이지도 않죠? 이 한자가 뭐냐면요. 연, 무, 대입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여러분들 사촌 오빠나 혹은 친오빠 따라서 여기 가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육군 훈련소입니다. 육군 기초군사 훈련소예요. 여기가 충남 논산에 있고요. 네, 충남 논산은 여기에 있습니다. 대구가 여기가 상당히 거리가 멀죠.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나이덕 시인은요. 그러면은 시인의 아빠가 혹은 엄마가 군인이었나? 군인 가족이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 하면요. 엄마는요. 그러니까 나이덕 시인의 부모님은 굉장히 사회 헌신의 사명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데에 대한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분이신 것 같아요. 저 연무대 안에는요, 보육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잃은 아이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고아원, 네, 보육원에서 나이덕 시인의 모친의 사촌 언니가 원장이었고 거기서 엄마가 총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총무 일을 하시면서 아이를 가정을 꾸리시게 되는데 거기 연무대 안에 있는 보육원의 이름이 에덴원이었습니다. 이 에덴원이라는 곳에서 부모 없는 아이들과 그곳의 아이들과 나이덕 시인이 함께 자라요. 함께 자라는데 굉장히 해프닝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인데 내 엄마가 아닌 거예요. 모두의 엄마인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보육원에 입양 절차를 밟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나이덕 시인의 말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 되게 예뻤대요. 어린이 때.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항상 나이덕 시인을 데려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되게 난처한 상황이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제 아이를 입양시키러 오는 부부가 있을 때는 항상 나이덕 시인을 다른 방에 숨겨뒀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시절이 외로웠겠죠.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모두의 엄마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고아가 아닌 고아라고 생각을 했대요. 분명히 나는 엄마 아빠랑 같이 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항상 다른 아이들을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모두 다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과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했으니까요. 스스로를 고아가 아닌 고아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나이덕 시인의 시에는요, 모성이나 결핍 혹은 연민과 같은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성을 강조하는 시들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거고요. 혹은 모성이 너무 없는, 모성이 결핍되어 있어서 그리워하는 시도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땅끝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어떻게 하다가 지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찾아봤어요. 5살 무렵이었답니다. 5살인데도 나이덕 시인은 어린 나이덕 시인이 굉장히 외로움이 많았나 봐요. 분명히 엄마가 있는데 엄마라고 부를 수 없고, 아빠가 있는데 나만의 아빠는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보육원이라는 곳이 항상 규율이 강조되고 통제가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보니, 그게 너무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5살 무렵에 가출을 냈답니다. 그냥 보육원에 문이 열려 있어서 계속 걸어갔대요. 계속 걸어가다가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당연히 굉장히 야단을 맞았겠죠. 꾸중을 들었겠죠. 그래서 나이덕 시인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속이 상하고 그럴 때마다 보육원에 있는 그네를 탔답니다. 그 그네를 타면서 했던 생각들을 글로 옮긴 거겠죠.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렸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겠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네, 이런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나이덕 시인의 시의 한 축이 엄마 혹은 모성에 대한 그리움과 결핍이라면요. 다른 한 축은요. 아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덕 시인의 어머니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보육원의 총무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이덕 시인이 좀 더 자랄 무렵엔 서울에 살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고아원에서, 에덴원이라는 고아원에서 20살 때까지 자랍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독립을 하거든요. 보육원에서 이제 나가야 돼요. 나이덕 시인도 그 무렵까지 보육원에서 같이 자랐다고 볼 수 있겠죠. 나이덕 시인의 아버지는요, 원래 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때 피난을 오신 분이시죠. 실향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지금 평안남도 용강이라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해요. 근데 이곳에서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숙청이 되는 것을 목격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 월남을 하신, 고향을 잃으신 실향민이시고요. 그리고 상당한 이상주의자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북에서 가문이 몰락하게 된 이유가 기독교 집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은 기독교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니까 숙청을 당했겠죠. 그리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어떤 일을 했는고 하니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야산에다가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면 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당연히 사람 사는 곳이니까 이권 다툼, 갈등이 생기고 결국 이제 나이덕 시인의 아버지는 그곳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서 산에서 내려와서 논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보육원에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그 신앙 공동체에서 어머니를 만나서 함께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굉장히 답답한 원리 원칙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하는 것과는 전혀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이덕 시인은 나중에 회고하기를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지만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
밤새도록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잔소리는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하고 아버지를 피해서 대학을 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생활이 시인에겐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아버지가 마음속으로 화해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깨달음,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삶이 어쩔 수 없이 아버지도 원치 않았지만 아버지도 이 시대의 피해자였구나. 이 아버지가 그렇게 지내고 싶어서 지낸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시들도 많아요. 나이덕 시인의 시 중에서는요, 아버지에 대한 시도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시가 있습니다. 못 위의 잠, 못이라는 게 내일입니다. 못 위에서 자는 제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 지붕 아래에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도 가득 차고 어미는 둥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만 집에도 못 들어가고 못에서 자고 있는 아비 제비에 대한 시를 썼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자신의 아버지, 몸을 뉘일 곳도 없이 굉장히 고난 삶을 살았던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에서 풀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덕 시인의 시 세 개를 엄마와 아빠라는 키워드로 풀어봤습니다. 모성에 대한 그리움과 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연민, 안타까움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 대부분 나이덕 시인의 시는 대부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는 대부분 이 두 범주에서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덧붙일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카페에 올라와 있는 설명에서 이 시의 개략적인 내용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만일 우리 시의 복숭아 나무가 다른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숭아 나무가 만일 자기 자신을 상징한 거라면 시의 해석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복숭아 나무가 다른 사람,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해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복숭아 나무가 시인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견해도 연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해석한다면 이 시는 어떻게 내용이 달라질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같은 단어인데 시상이 전개되면서 다른 의미를 담게 된 시여. 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시 해설을 꼼꼼하게 읽은 사람이라면 이 두 번째 질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시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의미가 그리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를 보면서 연관 지을 수 있는 다른 시 작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김지아 시인의 무화과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따가 시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깨달음, 인식에 대한 시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나이덕 시인의 또 다른 시인 내 속의 여자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숭아 나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이덕 시인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 또 다른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이 시를 좀 더 다르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복숭아 나무 그늘과 시와 연관지어서 보면은요,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 시는 나이덕 시인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 나도 몰랐던 내 모습에 대한 이야기,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되게 유명한 시죠.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이 시를 가져온 이유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무지하고 잘 모르는 존재를 어떻게 알아가게 되는가. 처음에는 내가 이 존재에 대한 굉장히 거리감이 있었지만 어떻게 그 존재와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는가.
본질에 대한 탐구라는 면에서 복숭아 나무 그늘이라는 시와 연관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용운 시인의 알 수 없어요라는 시도 있는데요. 이 시 역시 내가 잘 알 수 없었던 미지의 존재, 내가 굉장히 알고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고 알지 못했던 그 미지의 존재를 알아가기 위한 시적 자아의 노력, 시적 자아의 탐구라는 면에서 나이덕 시인의 시와 연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나이덕 시인의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시에 대한 제 설명을 정리를 하고 싶은데, 네, 여러분들이 올려준 시 과제들은 제가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일일이 답글은 달지 못하지만, 네, 한 명 달아주기 시작하면 모두 다 달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일단은 그 과제를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한번 어떤 거를 마무리할지 지금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QR코드는 지난번에 들어갔던 것과 똑같은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시를 썼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를 쓰고 있는 동안 과제 3번을 다시만 한 번 더 만들었습니다. 원래부터 계획을 하고 있던 건데 이 과제 3번은요. 이 시를 쓰게 된 동기가 될 수도 있고 이 시에서 다 말할 수 없었던 줄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에 관련된 줄글을 공백 제외하고 450자 이상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써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이렇게 휴업일이 길어질 줄 몰랐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겠습니다. 이 시와 이 줄글을 쓰고 이 사진을 모두 첨부하는 이것을 다 하는 시간은요. 이 영상이 올라간 지 3일 이내, 이 영상이 올라간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날, 그 다음날, 그 다다음 날까지, 그 다다음 날 자정까지, 예를 들어서 4월 20일에 이 영상이 올라갔다면 20일, 21일, 22일 자정까지 23분 59초까지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올리고 그 시와 연관된 이 시를 설명하는 창작 동기라고 볼 수 있는 줄글을 공백 제외해서 450자 이상 쓰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원래 여러분들과 3분 말하기 시간을 수업 시간마다 가지려고 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기회가 드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혹은 대학의 입시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3분 말하기를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런 준비 과정이 없이 바로 그때그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휴업일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QR코드를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3분 말하기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적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 영상이 올라간 지 사흘 이내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르겠는 건 잘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건 제 메일로 궁금한 점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길어졌네요. 이상으로 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